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대구 서구 평리동과 북구의 금호동, 사수동 일대에는 염색산업단지와 쓰레기 매립장, 음식물 처리장 등 각종 환경기초시설이 인접해 있어서 오래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호소해 왔는데요. 특히 염색산단 인근에 7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지난해 700건이던 민원 접수 건수가 올 들어서 7천여 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가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 저감 대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의 악취 저감 사업 외에 노후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추가로 교체하고 비상조류조에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별 시설별로 추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효과가 없는 저감 대책을 추가로 추진할 게 아니라 악취 유발 시설을 이전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고통 유발은 물론이고 인구 유입을 가로막는 환경 문제,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 13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은 안동 영하 2도로 출발하는 등 북부권 대부분 지역의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12도 이하에 머물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빈대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죠. 안동에서도 방역업체를 통해 빈대 출몰 신고는 물론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데요. 안동시가 이에 따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와 대응을 강화합니다. 오늘부터 4주간 빈대 집중점검 방제 기간을 운영해서 숙박시설과 목욕업소, 대중교통시설 등 398곳을 대상으로 빈대 발생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요. 빈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소독 의무시설에 빈대 정보집을 배포합니다. 빈대는 병원군을 옮기진 않지만 한번 물리면 가려움이 심한데요. 자주 긁다 보면 2차 감염이 이뤄질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빈대는 주로 침대 매트나 시트 등에 살기 때문에 국내에서 빈대가 발견되는 사례는 대부분 관광객 등 외국인의 옷이나 짐을 통해 옮겨온 것이거나 내국인이 해외 관광을 갔다가 유입된 것이 많은데요. 빈대에 있는 국가를 다녀온 뒤에는 의류를 뜨거운 물로 세탁하는 것이 좋고요. 혹시 빈대를 발견했다면 국민콜 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주말 내내 초겨울 추위가 이어진 데 이어 오늘도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도를 기록했고요. 낮에도 11도에 머무르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포항과 경주에는 현재 건조주의보까지 발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겨울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영덕과 청송, 포항 등 발생 우려가 높은 광역 울타리 바깥 지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ASF는 지난 2019년 처음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3,327건이 발생한 가운데 62.5%가 겨울철에 집중됐는데요. 환경부가 오늘부터 야생멧돼지 포획 인력과 장비를 강화하고 차단 울타리를 관리하기 위한 야생멧돼지 ASF 겨울철 중점 관리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체 포획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 열화상 드론팀과 포획 트랩 등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특히 확산 우려가 높은 영덕, 청송, 포항 등에는 4개 드론팀과 포획 트랩 100개를 집중 배치할 예정입니다. 겨울철 야생멧돼지 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한데요. 환경부는 확산 예방을 위한 자체 활동과 철저한 방역 관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다 현재는 잠시 소강 상태인데요. 오늘 낮 최저 기온은 1도, 최고 기온은 10도에 이르겠으며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체온 유지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안개가 끼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의 너울로 인해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5m로 높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동해상의 풍랑주의보로 인해 운항이 통제된 일부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울릉도 사동항 내에서 울릉공항 건설 하청업체 직원 강모 씨가 바다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모 씨는 최근 기상악화로 자신이 일하던 선박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울릉 119 안전센터 동해 해경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울릉 사동항 내에서 사람이 빠진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울릉 119 안전센터 대원과 동해 해경 울릉 파출소 육상 순찰팀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울릉 119 안전센터 구조대원과 울릉 파출소 육상 순찰팀은 바다에 빠진 익수자를 인양해 울릉군 보건의료원으로 이송했지만 울릉군 보건의료원에서 도착 당시 강모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로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해 해경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년도 초중고등학교의 학급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교사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대구지부의 김봉석 정책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대구시 교육청이 일선학교의 학급수를 대폭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줄일 계획인가요? 학급수 얘기를 하려면 교원 정원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교원 정원이 올해 400명, 내년에는 한 300명 정도 줄일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정원의 기간제 그 정원 폭도 줄면서 한 400명 정도가 줄어들 예정인데 네. 교육청 발표상으로 중학교는 129교 중에서 한 141학급, 고등학교는 92개교 중에서 한 62학급 줄이기로 했고요. 초등학교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대략 한 230개 학교에서 150학급 주는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이는 학급수가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건가요? 학급수는 그렇습니다. 시교육청은 이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교육청 이야기도 통계상으로 봤을 때 2033년, 10년 뒤죠. 초등 중심으로 학령 인구가 40% 죽는 거는 맞고요. 그 중고등학교도 순차적으로 줄다가 이후 유지되는 걸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그 네. 문제는 이게 내년 학급수 감축이기 때문에 이게 중고등학교까지 대폭 학급수를 줄이는 건 문제가 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내놓은 학령 연령별로 학령 인구 추이를 보니까 오차가 좀 있긴 합니다만 고등학생은 한 1,000명 정도, 중학생 400명 정도 늘어나는 걸로 나오거든요. 내년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일부 줄어드는 거 나오는데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계없이 모두 학급수가 줄여버리면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6학급 주는 데가 2개교, 5학급 주는 데가 4개교, 그럼 4학급이 감축이 7개교, 4학급 감축이 12개교인데요. 그런 데 같은 경우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당 22~23명에서 한 27명, 28명까지 늘어난다는 겁니다. 한 학급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학령 인구하고 교원 인구가 다 주는 건 마찬가지인데 대구처럼 학급수를 확 줄인 데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학급수 감축에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포함되는 것은 너무 좀 빠르다 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죠. 자, 말씀하신 대로 대구시 교육청이 2033년 고등학교 신입생이 올해보다 5천여 명 감소해서 16,700여 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현재 만 0세가 고등학교 신입생이 되는 2038년에는 만여 명,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단계별로 학급수와 교원 정원을 조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이제 한꺼번에 대폭 감축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교육청이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했으면 좋겠다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했을 때는 교원 정원에 주는 걸 교육청도 반기진 않아요. 교육청 입장에서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긴 한데요. 교사 정원을 정하는 건 교육청이 아니거든요. 네. 교육부에서 인원을 딱 배분해서 보내는 것이라서요.
그럼 교육청 입장에서는 주어진 교사 정원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학교에 배분할지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0년 뒤에 학령 인구가 줄 테니까 미리 교사 정원을 줄인다라고 하는 건 교육부 이야기고 이미 올해 5월에 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을 통해서 발표가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줄인다는 건데요. 다만 교육청에서는 교사 수가 줄어드니까 학교별로 교사 배정을 고려할 학급수를 줄이는 방식을 가고 있다는 게 이게 저희가 문제 제기한 내용이거든요. 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대구에도 분명히 과밀학급이 있어요. 일부 시도 같은 경우 과밀학급 해소 대책이 있는데 대구에도 분명히 학급당 28명 기준으로 해도 한 16% 정도가 과밀학급이거든요. 그런데 이런데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대책이라든지 추가로 필요한 교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교사를 무작정 줄이다 보니까 신규 교사를 거의 안 뽑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젊은 교사가 거의 없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만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교사 세대 간 단절 문제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청년 일자리 문제도 있겠지만 격차 문제. 이 학생 교육 활동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사단체에서는 이번 시교육청의 학급수 감축 계획이 지나치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예. 네, 예. 맞아요. 계획대로 내년에 그러면 학급수가 줄어들면 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나 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교육청에서 얘기한 기준이 뭐냐면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곳 위주로 학급수를 줄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함정이 있는 게 그런 학교일수록 좀 구도심이라든지 열악한 학교, 농어촌 학교라든지 그런 곳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학생 수가 적은 그렇죠. 곳일 경우.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학교가 아무리 소규모라도 학교 교육 활동을 하려면 교육 과정을 하려면 필요한 교사의 수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교에서 무작정 학급수를 줄여버리게 되면 교사도 충분히 배치하지 못하게 되고 이 피해가 학생한테 간다는 거죠. 네. 보통 학급 하나가 줄면 교사가 1.5명에서 2명 정도 줄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순회 교사라든지 뭐 기간제 교사, 그다음에 뭐 견무 교사가 늘어나게 되고요. 교사 한 명이 여러 학년이나 여러 교과를 지도하게 되는 뭐 다학년 다교과 지도라고 합니다. 네. 그것도 늘 거고 반면에 업무량이 줄진 않은데 사람은 줄어드니까 교사의 어떤 행정 업무, 잡무 같은 것이 부담이 는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학교에서 그 교육청으로 받는 기본 교부금은요. 네. 학생 수하고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는 줄지 않았는데 별 차이가 없는데 학급 수만 줄였다 이렇게 돼버리면 교부금도 준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교수 학습비라든지 학생 복지를 위한 무슨 대응 투자라든지 학교별 상황에 맞는 뭐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서희초 사건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교육부가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후로 변화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부에서 이제 얼마 전에 발표가 나왔는데요. 예. 그 교권 보호 대책 예산을 30억 정도만 배정을 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은 배정이 안 되고 있고 반면에 교사는 줄이겠다라고 얘기했고 반면에 교육 재정은 축소가 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교권 보호 대책이라고 나온 게 학생 분리를 시켜라라고 해서 나왔는데 분리를 담당할 예산도 없고 그다음에 인력도 충분히 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년에 돌봄 학교를 확대하는 늘봄 정책이라는 걸 전면 도입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 돌봄 업무를 교사들이 담당을 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교사들이 오히려 업무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게 악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교육청에서는 내년에 이제 학교 지원센터라고 해서 학교 행정 업무를 인원을 한 명 더 늘린다든가 그다음에 학교 교사들이 하고 있는 무슨 인력 채용 중에서 기간제 교사 채용 업무라든가 이걸 일부 이관하겠다고 하긴 해요. 그런데 네. 원체 업무가 많다 보니까 현장 교사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업무 경감이 되었다든지 이게 와닿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 많은 업무들 중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분류하고 분석을 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폐지를 한다든가 새롭게 업무 환경을 완전 개선한다든가 이게 좀 필요하다 보거든요. 예. 그래서 교사들이 꼭 할 필요가 없는 업무들 같은 경우 학교 지원센터를 과감하게 이관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교육에 좀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학급수 감축이 학령 인구 감소도 있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거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예산의 우선순위와 효율성을 잘 따져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이죠. 올해 그 정부가 이제 그 세수 부족 때문에 이제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을 7조 원 가량
삭감했잖아요. 네. 그럼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 올해 한 4,700억 정도가 삭감됐고 내년에 한 3,000억 정도 줄어든 한 4조 800억 정도 편성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뭐 기관 운영비 12.8%, 교육활동 지원비 13.7%, 급식 보건 8.7% 삭감됐고요. 학교의 뭐 신설 증설 비용은 90% 이상, 급식 시설은 21% 정도 감축됐습니다. 반면에 교육청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60% 정도 되고요. 학교에 내려는 기본 교부금이 한 19.5%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따져보면 90% 이상이 고정 지출이거든요. 네. 근데 10% 정도 예산 삭감이라는 거는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입장에서 보면 아주 타격이 큰 편인 거죠.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목적 사업이라든지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정책 사업 같은 것들을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가 고정 지출로 나가는 인건비나 교부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저희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과 후자인데요. 이 학교의 학급수를 대량으로 줄이는 방식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 후자에 해당된다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보내는 학교에 보내는 기본 교부금은 학급수하고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당연히 학급수를 줄이게 되면 교부금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교사들도 줄이니까 인건비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근데 문제는 교육은 우리가 수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을 줄이고 돈을 줄여버리니까 교육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교육청이 하고 있는 공모 사업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은 편이에요. 네. 저희가 따져보니까 40개 분야에 한 1,300개 정도 되는데 이게 학교마다 나누면 한 3.4개 정도 되거든요. 게다가 학교 전체 예산을 보면 목적 사업비 비중이 뭐 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40에서 60% 요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공모 사업이나 목적 사업비 같은 걸 줄이지 않고 혹은 불필요한 뭐 사업이라든지 일회성 행사 같은 걸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반면에 기본적으로 쓰이는 돈을 줄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학급 규모가 이달 중으로 이제 확정됩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뭐 그동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기자회견이나 피켓팅, 필리버스터 뭐 다 했고요.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기본법 제4조 3항에 보면 국가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실시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네. 그동안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불구하고 이제 국가나 교육청이 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계속 요구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대구 학급수를 이렇게 내년부터 바로 감축을 하면 공교육 악화가 우려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사를 줄이고 학급을 줄이고 하는 것들은 학교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교육 당국이 교육청이 책무성을 가지고 공공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저출생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 키우기 나쁜 환경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란. 네. 그래서 공교육 정상화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게 맞다. 그래서 결국 이 피해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전체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대구지부의 김봉석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전국에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올해 9회째를 맞는 행사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이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할인 행사 그리고 사은품 증정을 하는데요. 저는 행사 첫날 월배 신시장을 찾았습니다. 현장 소리와 상인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장님 여기 진짜 채소들 정말 싱싱해 보이는데 이 배추는 한 포기 얼마예요 요즘? 한 3,000원 합니다. 백화점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나갈 거예요. 네, 김장철 다가오니까 배추도 저렴한 가격에 또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 보니까 또 채소들 정말 싱싱한데 제철 채소 추천해 주실 만한 채소 있나요? 시금치랑 무랑 맛있는 거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소비자분들이 보면 더 잘 아실 텐데 배추는 너무 이렇게 두꺼운 것보다 요래 얄찍하면서 가에 좀 푸른 거 있는 거 그런 게 맛이 있어요. 시금치는 채가 조금 짧으면서라 남의 시금치 요런 게 맛있어요.
평소보다 한 10% 세일 할 겁니다. 대형마트도 깨끗하게 잘 놨지만 이제 전통시장도 옛날 그 쪄놔갖고 깨끗하고 좀 더 친절하시고 물건도 좋고 전통시장으로 장보러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무설탕으로 만드는 오곡 강정집입니다. 네, 간식으로 먹기 좋은 게 많아 보이는데 그럼 이 중에서 좀 어떤 게 요즘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나요? 깨 종류, 이게 건강식이고 이래가지고 좀 많이 나가고요. 모든 깨 종류가. 그다음에 이제 모든 강정을 또 많이 선호하세요.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제 오란다, 찹쌀 오란다 이런 게 라면 과자 이런 게 많이 나가고요. 입에 살살 녹아요. 요즘은 젊은 고객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전통시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와주세요. 이렇게 소리만 들어선 시장 분위기가 아주 활기찬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깔끔하게 정비가 돼 있어서 그런지 젊은 분들도 많았고요. 트럭 차량이 매일 여러 시장을 돌면서 펼치는 사은 행사는 1시간 만에 끝날 만큼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11월 30일까지 매일 다른 시장 두세 군데를 이동하면서 진행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다음 일정 기다려보셔도 좋겠습니다. 구매하는 물품도 다양했는데요. 소비자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진천동에 사는 최경임입니다. 다음 주 김장을 해야 돼가지고 젓갈 좀 사고 그래 갑니다. 다른 거는 뭐 연근도 사고 우엉도 사고 굴도 사고 많이 샀어요. 재래식 시장은 저 마트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싱싱하고 그 맛에 재래시장을 저는 주로 이용합니다. 아니 젓갈 사고 이래 하니까 5,000원짜리 상품권도 하나 없고 좋네요. 다음에 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달성군 하원읍에서 온 하미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골에 계신 어머님 댁에 들릴 예정인데 어머님 좋아하시는 카스테라랑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내복이랑 덧버섯 샀습니다. 가까이 있어서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 시장이에요. 편리하게 이것저것 뭐 다양하게 살 수 있어서 먹거리부터 시작해갖고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인데 너무 이렇게 시설이 잘 돼가 있어서 하물며 여기 간판도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갖고 너무 이용하기 편한 것 같아요. 세일패스트 한다고 저는 필요해서 구매를 했는데 상품권 5,000원짜리를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다가 맛있는 김밥을 또 이 상품권으로 사 먹고 가려고요. 세일 끝나기 전까지 많은 분들도 전통시장이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건을 또 저렴한 가격에 샀는데 이렇게 상품권까지 또 받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죠.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외에도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진행된다고요? 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온라인에서는 대구 전통시장의 인기 메뉴 밀키트를 라이브 커머스 형태로 판매를 하고요. 대구 경북 상생장터에서는 사과나 배 같이 제철 농산물을 목금장터에서 할인 판매하고 절임 배추 사전 예약과 정육 매장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또 사은품 증정 행사도 진행합니다. 네. 이어서 대구시 상인연합회 김영호 회장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처음에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로 2015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코리아 세일 페스타로 바뀌어서 내수 진작과 경제 활력 제고를 이제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대구 강력시에서 한 60여 곳의 전통시장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며 또 전통시장에서는 그날 당일 구매하신 상품의 카드 영수증이나 또 현금 영수증을 가지고 행사 부스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한해서 3만 원 이상 구매하신 고객에게는 라면 이제 한 봉지인데 그 5개씩 들었습니다. 그리고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온누리 상품권 5천 원을 교환해 드리는 이벤트와 또 장바구니 3,000개를 무료 배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쇼핑도 하시고 또 고객 상품도 받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였고 1.5톤 행사 차량이 전통시장 인근에서 홍보 영상을 상영하며 모빌리티 차량 행운 마켓으로 운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코세프 행사가 대구시 9개 구군 전역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11월 30일 5개월까지 진행되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고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달 말까지 열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혹시 오늘 열리는 행사도 있나요?
네,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벤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오후 1시에는 연매시장, 오늘 오후 4시에는 대구 양령시장에서 행사가 진행됩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보시고요.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의 양질의 물건을 사고 또 전통시장을 비롯한 유통업계는 늘어난 손님으로 활기를 띠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1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의 최원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뭔가요? 예, 매일신문이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연속해서 보도하고 있는 이 팔공산 불법 폐기물 문제 준비했는데요. 최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 자락에 이 불법 폐기물이 묻혀서 환경 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이 의혹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의혹의 핵심부터 한번 짚어주세요. 예, 이 팔공산 불법 폐기물 문제는 지난 9월 한 제보로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팔공산 자락 대구 동구 진인동 한 임야에 이 슬러지 같은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매립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정수거장까지 연결된 하천과 인접해 있어서 추가적인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9월 당시 취재진이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이 검은색 흙 무더기가 2m 가까운 높이로 쌓여 있었고 네. 이 역한 냄새도 진동했습니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 얘기는 어떻던가요? 예, 주민들은 지난 9월 초부터 해당 부지에 이 각종 폐기물이 뒤섞인 토사가 쌓이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한 시민은 25톤 화물차가 한 200대 가까이 오가면서 오염된 사토를 쏟아부었다. 비가 오면서 또 이 사토들이 그대로 하천에 유입됐다.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제방 바로 아래에 흐르는 이제 능성천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대구 지선 중 하나인 공산댐까지 연결된다는 점인데요. 예, 해당 지점에서 강이 흐르는 방향으로 한 1.7km 정도를 가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시작이 됩니다. 네. 이어서 물길은 공산 정수장이 있는 공산댐에 이르는데 이 공산 정수장은 북구 상격동, 검단동, 복현동, 대연동 같은 대구 일부 구역에 이 수돗물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오래된 게 아니라 9월 초부터 갑자기 그 토사가 쌓이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네네. 지자체와 환경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의혹이 제기된 직후에 대구 동구청하고 대구 지방환경청이 현장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대구환경청은 현장의 하천과 토양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이 성분 분석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은 환경청의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해당 부지에 이뤄진 성토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네. 이 분석 결과에 따라서 성토 행위나 폐기물 매립 등의 불법 요소가 확인되면 대응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임야 지주 그리고 성토업체는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 지주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지주 A씨는 이 성토업체와 계약할 때 양질 흙으로 작업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 폐기물이 유입된다면 원상복구하기로 했다라면서 근데 이후 상황은 좀 약속과 달랐고 악취가 좀 심하고 주민 민원도 좀 거세서 네. 업체에 좀 빨리 치워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성토업체 측은 이 합법적으로 승인받은 재활용 흙을 사용했다는 입장인데요. 업체 대표는 이 부지에 사용된 흙이 이 경남 김해의 한 재활용 업체가 만든 성토재하고 일반 토사를 5대5 반반 비율로 섞은 건데 이 처음 거래하는 업체라서 이 성토재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토업체 해명과는 다르게 증거 인멸 정황이 확인됐다면서요? 네,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추석 당시에 성토업체가 이 포크레인 그리고 이제 25톤 트럭을 동원해서 이 임야에 이 매립된 사토 등을 외부로 반출하는 정황이 확인된 건데요. 현장을 지켜보던 주민들에 따르면 이틀 동안 25톤 트럭 최소 28대가 이 사토를 몰래 파냈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불법 폐기물 매립을 숨기려는 의도라면서 지적을 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성토업체 측은 주민 불만이 커서 벌금을
좀 받더라도 임의로 좀 처리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매립했던 사토 등을 네. 외부로 다시 반출했다는 네, 건가요? 빼냈다는 거죠. 예. 증거를 이제 없애려는 정황이 좀 네,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경찰 손에까지 넘어가게 됐다고요? 맞습니다. 이 동구청이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을 받는 성토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에 경찰 수사를 의뢰하면서인데요. 구청 측은 이 성분 검사 결과 지정 폐기물은 아니라고 나왔지만 토양에서 악취가 계속 나는 만큼 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예. 해당 업체에 매립한 사토의 출처를 묻는 과정에서 답변이 좀 바뀐 정황도 있어서 정확한 출처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구청과 환경당국이 이제 성분 분석 결과도 의뢰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동구청의 의뢰를 받은 대구환경청과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장 시료를 채취를 해서 지정 폐기물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검사 결과가 이 매립된 폐기물이 무해하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구본호 한국녹색환경협회장은 폐기물도 지정 폐기물이냐 아니면 화학물질 폐기물이냐에 따라서 이 검사 결과가 전혀 다를 수 있다면서 네. 이 토양 오염 검사를 통해서 더 자세한 결과를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환경단체가 의뢰한 토양오염도 결과는 정반대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 한국녹색환경협회에 따르면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이 제기된 이 진인동 임야에 대해서 환경부 지정 토양오염 조사 기관인 파랑생명환경연구소에 이제 토양 오염도 검사를 의뢰를 했는데요. 네. 여기서는 7개 항목이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기준치 대비 불소는 94배 넘었고 아연은 13배, 니켈은 6배에 이르는 오염 수준도 좀 심각했는데요. 현행법을 보면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할 때는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물, 식물의 생육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가 있죠? 예, 파란생명환경연구소 측 말을 좀 빌리면요. 이 폐기물 검사하고 지정 폐기물 검사하고 토양 오염 검사는 아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전자는 이 토양의 특정 용액을 부어가지고 이 성분이 얼마나 용출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면 네. 후자 토양 오염 검사는 토양에 해당 성분이 얼마나 함유돼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라서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토양오염 검사를 한 거죠? 맞습니다. 네. 네. 환경단체에서 의뢰한 거는. 네. 자, 재조사를 그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임야에 대해서 지난달에 또 현장 시료를 채취해서 토양오염도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재차 이제 의뢰를 했는데요. 네. 경찰 측은 이 증거 능력과 관련한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결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동구청 역시 해당 부지에 대한 재조사에 나섰는데요. 이 중장비를 동원해서 10m 가량 구멍을 뚫고 토양 시료를 채취를 하고 다시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 오염도 검사 이번에는 다른 유형의 검사입니다. 네. 이 검사를 맡긴 겁니다. 그런데 이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내라고 밝혔다가 다시 재조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도 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정화 작업에 대한 계획도 나왔는데요. 구청이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에 따라서 오염 사실이 확인이 되면 추가로 6개월의 정밀 검사를 거치고 토지 소유주에게 정화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이 정화 기간은 최소 한 1년은 걸린다고 구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경찰의 토양오염도 결과는 나왔나요? 예, 각종 독성 물질이나 중금속 수치가 법적 기준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예. 동부경찰서가 지난주에 이 현장의 시료를 채취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토양오염도 검사를 의뢰해 보니까 9개 항목 중에서 5개 항목에서 이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환경단체가 토양오염 조사 기간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의뢰해서 이제 기준치를 최대 수십 배 초과하는 독성 물질 그리고 중금속이 이제 검출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경찰이 증거 능력 확보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에서도 이 환경단체가 의뢰한 그 검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성토업체를 토양환경보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를 진행한 방침을 밝혔고요. 환경단체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좀 경찰에다가 적극적으로 좀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 폐기물 검사와 토양오염 검사가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이 폐기물 검사라는 거는 지정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뭐 폐유나 폐산, 의료 폐기물 같은 거를 같은 게 이제 묻혀져 있는지 이거를 검사를 하는 거고요. 네. 토양 오염도 검사는 말 그대로 토양이 얼마나 오염돼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거를 보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팔공산 이제 국립공원인데 이 팔공산에서 발생한 폐기물 불법 매립 사태. 최 기자는 이 사건 어떻게 봅니까? 예, 이번 불법 폐기물 의혹은 이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확인한 참상이거든요.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산으로 거듭난 곳에서 다시 이제 불법 폐기물 그림자가 드리운 건데요. 매일신문이 지난 2020년에 팔공산 일대에 만연했었던 이 농지 불법 성토 행위를 심층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3년 만에 또 다시 반복된 비슷한 사태에 지금 토착민들은 큰 상처를 입은 상황이고요. 대구 시민들의 안식처이자 쉼터인 팔공산만큼은 이런 불법 성토 같은 환경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네, 지금 경찰이 이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적극적인 수사가 있어야겠습니다. 네. 예, 매일신문의 최원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시간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추진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대구 지역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시 대구 출마 여부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도전이 있다면 아성을 깨는 것이라면서 그런 요구가 있다면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일단은 이 전 대표의 신당 추진 가능성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께에는 지난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왔었던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이런 친 이준석계 인사들과 회동을 갖고 사실상 뜻을 함께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표현들을 남겼고요. 네. 이게 당에 다 같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탈당할 경우 다 같이 한다는 것이고 이거는 보다 구체화된 계획과 구상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신당을 하느냐 아니냐일 뿐이고 만약에 신당이 창당된다면 이 전 대표가 대구에 출마하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노원병과 같은 수도권 출마 같은 경우는 당선이 어렵거니와 낙선할 경우에도 상당히 크게 몰락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대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강한 지역이고 여기서 강자에게 맞서 싸운다는 명분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국민의힘을 탈당할 경우에 이 전 대표가 대구에 출마해야 할 필요가 크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자,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에 출마를 하면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개혁적인 인물이 누군지 또 이 전 대표는 대구에 출마하면 어디에 출마하게 될지 어떤 예상이 가능할까요? 네,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윤핵관 세력이 가장 반개혁적이다라고 보여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달성군 지역구죠.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 달서을 지역구 이쪽 두 인사부터 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 전 대표는 대구 의원들을 가리켜서 윤핵관도 아니고 하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윤핵관보다는 낮은 급으로 본다는 것일 수 있고 고려하는 상대가 현역 의원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현역 의원 중에는 두 사람을 개혁 대상이 아니다라고 제외시켰습니다. 유승민교로 꼽히는 동구 의뢰 강대식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강 의원을 떨어뜨리면 그 지역에 본인이 출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도 혁신의 대상이 아니다. 조정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들을 떨어뜨리면 그게 더 문제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현역 의원을 떨어뜨리는 시나리오까지 포함해서 이 전 대표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검사 출신이라든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의 낙하산 공천 이것을 벼르고 있다. 이것은 또 주장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보낸 사람의 이미지가 가장 강한 사람을 반개혁적인 인물로 꼽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 북구 갑입니다. 전광삼 시민사회 수석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전 대표가 염두에 둘 수도 있는 지역이다.
이것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가 다른 선택을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1996년에 총선 당시에 자유민주연합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자민련은 당시 대구 국회의원 13석 중에서 8석을 차지해서 즉 제1당으로 올랐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자민련의 성공을 재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다소 비율을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 대표가 당시에 30, 40대가 자민련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좀 신빙성이 낮은 대목입니다. 오히려 중노년층에서 선택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당시에 자민련은 강성 보수 정당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부터 쭉 여당을 했었던 박준규 전 국회의장이나 노태우 정부 핵심 인사였던 박철원 전 장관이 주축이 됐었고요. 자민련은 원내 정당 중에 5.18 특별법을 유일하게 반대했던 정당입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은 좀 많이 다를 텐데 대구 지역에는 전두환 노태우 씨 처벌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었고 그 주민들이 자민련 쪽으로 결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 대표는 현재 강성 보수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민련하고는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실망층이라든지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온건한 성향의 지지자라든지 중도층, 무당층, 심지어는 범야권 성향의 일부 유권자를 규합을 해야 되는데 자민련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이 전 대표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 대표가 연령상 1996년 총선쯤에 10대 초반이었고 또 대구 지역 정치에 대해서 아주 깊게 알지는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좀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지역 정치권에서는 5선인 주호영 의원의 거취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진 의원들에게 험지 출마나 불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니까 주 의원이 대구에서 정치를 시작했으면 대구에서 마치는 것 이렇게 밝혔어요. 네, 영남 지역 중진 의원이 수도권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는 않은 선택입니다. 현재로서도 부산 지역에 하태경 의원밖에 없는 상황이고 김기현 대표도 그 점은 확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 근데 주호영 의원이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다만 5선이 5선인 만큼 먼저 압력도 받고 시선도 받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대구에서 마친다라고 강하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수도권 출마는 없다는 데 좀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수도권 출마 말고 불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끝까지 더 열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불출마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대구시장 도전이라든지 이런 가능성도 정치인으로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의 실제 의도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는 또 그런 가능성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이 계속 6선까지 지역구에서 도전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를 찾았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회원대회 참가뿐만 아니라 대구 달성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았는데요. 이준석 신당 등을 견제하려는 의도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준석 신당 견제라고 한다면 이것도 전략적으로 적절하지는 않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은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그 외곽이라든지 바깥에서 바람이 시작될 수 있는 신당이거든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이 선호하는 인물이고 이준석 전 대표 측하고 기반이 거의 겹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1루에 있으면 1루로 견제구를 던져야 되는데 3루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공을 던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준석 신당 견제라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현 지지층 사이에서도 박 전 대통령 영향력 그리 크지 않다는 것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대구 지역에 지지율을 올리고 싶다면 무당파, 중도층, 청년층 쪽을 잡는 행보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구 지역 전통 지지층 입장에서도 전국적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를 확장하고 있는데 대구에 온다고 했을 땐 반가울 수 있겠지만 지지율이 좀 여의치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은 반갑지 않을 수 있다. 이 점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헤아려야 될 지역 여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해야 되는군요. 이준석 신당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비명계나 정의당 출신과 함께할 가능성을 열어놓는 한편에 지난 금요일에는 신당 새로운 선택을 꾸리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을 김종인 전 위원장과 함께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제3지대 신당이 함께할 세력들이 커질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요. 민주당 비명계에서는 이상민 의원을 빼면 나머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젠더 갈등의 주역이었다는 점에서 갈라치기 정치다, 혐오 정치다라고 하는 이원욱 의원 등의 비판이 있었고 2030 여성 사이에서 실제로 비호감도가 이 전 대표에 대해 높기 때문에 민주당 비명계 입장에서 이 전 대표와 손잡는 거 부담스러울 수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전 대표와 손잡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한테는 배신자 프레임이 따라붙을 수 있다. 이 점이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정의당에서는 류호정 의원이 이 전 대표와의 협력 가능성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태도를 취했는데요. 하지만 비슷한 입장에 있었던 장혜영 의원의 경우는 이 전 대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내의 신당파 사이에서도 의견 합치가 어려워 보이거니와 이준석 전 대표 쪽이 특히 자신의 지지층을 의식해서 페미니즘 쪽하고는 손을 못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오늘 오전 인터뷰에서도 강하게 내비치기도 했기 때문에 연대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에 비하면 금태섭 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무난한 연대 상대로 보이고 지난주 금요일 회동도 어느 정도 무난하게 끝난 것 같은데요. 금 전 의원 쪽은 현재 세력과 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이 전 대표에게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할 공산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국민의힘 출신이 아닌 어떤 쪽하고는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상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 전 의원에게는 조금 더 열어놓고 연대를 모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 건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나아가서 전국이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좀 지배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윤 대통령은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요. 사실 그런데 이 두 법안은 통과가 되고 발효가 돼도 공포가 되더라도 크게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쌀 시장 격리는 원래 하던 것이고 이거를 의무화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진단도 있었고요. 간호사법도 이해관계 단체들은 찬반 논리를 뜨겁게 냈지만 의료체계는 막상 별로 바뀌는 게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노란봉투법이나 방송 3법 같은 경우는 이것이 통과될 경우에 노동법 체계라든지 또 공영방송 지배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동안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 입장도 더 강고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 예전에 양곡관리법, 간호사법에 대해서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지층 내부의 균열 그리고 지지도 하락 이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지율 확대에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축소를 막겠다는 마음으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근데 거듭되는 이런 거부권 행사가 전국을 경색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뻔히 보이는 이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년도 이제 예산 심사도 남아 있는데 계속해서 가파른 대치 전국 이것을 바꿔내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클릭 정보 클릭. (2023) 대구 국제기계 산업대전이 내일부터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금요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지역 최대 규모로 기계와 부품, 로봇이 전시되는데요. 해당 분야별 기술과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대구가 올해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예타가 통과된 만큼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수도 대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요즘 빈대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가 빈대 출몰 가능성이 큰 찜질방과 목욕탕, 숙박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지역의 공중위생업소에서 빈대 발견 신고는 없었습니다만 예방을 위해 소독과 위생관리 등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빈대가 발견됐다면 보건소에 신고해 이 빈대 방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야겠습니다.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에서 스탬프 투어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율 체험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 스탬프 투어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교통안전과 지하철 안전, 옥내 소화전 사용 등 다양한 안전체험 교육도 하고 소정의 기념품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용 식재료를 구매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시민들이 안심하고 김장 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내용으로는 고춧가루와 젓갈류, 배추 등 농수산물의 잔류 농약과 중금속 등의 기준 적합 여부, 김장용 식재료의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인데요. 꼼꼼한 점검으로 식품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장롱 속에 있던 두꺼운 겨울 이불을 꺼낸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솜 종류에 따른 솜이불 세탁법을 알려드립니다. 모카솜의 경우 물 세탁을 하면 솜 입자가 약해 뭉칠 수가 있으므로 일광 소독하고 털어주는 것이 좋고요. 양모 솜이불의 경우 드라이 클리닝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또 기능성 섬유 이불이라면 높은 온도의 물 세탁은 피하고 세제는 액상 중성 세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클릭 전국 클립 윤가영이었습니다. 대구 경북의 임금 체불 신고가 증가하면서 고용노동청이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섭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2만 2천여 건이었던 임금 체불 신고 건수가 올해 2만 5천여 건으로 약 13.7% 증가했는데요. 갚아야 할 빚은 많고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대가만큼은 제때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